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진행의 오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월요일 새로운 한 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있을 CPI와 2분기 어닝 시즌을 대기하면서 일단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히는 리비안이 무려 9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면서 9거래일 동안 90%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오늘도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도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예, 하나하나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증시의 특징 하나라 그러면 올라갈 때면 하방 압력을 받게 만드는 매물 출회, 그런데 내려갈 때면 바로 이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패턴인데요. 보겠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예, 오르락 내리락 하는 미증시의 흐름이었는데 일단 장 초반 분위기에는 차익 매물 출회가 거세게 나타났습니다. 중국 이슈 때문에 그런데요. 서방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할 상황입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0%, 공급자 물가지수, 도매 물가죠. 5% 마이너스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흐름 보면 가파르게 꺾이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물가가 이렇게 많이 꺾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 중화권 증시도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모습이었고 우리 시장도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죠. 여기에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번 7월 25bp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90%, 100% 베팅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9월 2에서 25bp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점차적으로 시각이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는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금리 인상의 스탠스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로 인해서 특히 기술주 쪽에 낙폭이 좀 큰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에 가장 큰 부담을 안아가는 게 기술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술주 올라갈 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경기 민감 섹터와 방어 섹터인 헬스케어 섹터의 강세로 인해서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뉴욕 연은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하락된 수치가 공개되면서 이후에 막판에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나스닥 지수도 결국에는 플러스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승폭이 아쉽긴 한데요. 0.2% 가까운 플러스권 유지했습니다. 특징주가 몇 가지 포착됐습니다. 이날 좀 헬스케어 쪽이 강한 모습이었는데 그 중심에는 노바백스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와 백신 비용 지불 합의를 하면서 이제 돈 들어오는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노바백스는 30% 가까이 급등했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일제히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쪽도 흐름이 좋았는데요. 쇼크웨이브 메디칼이라는 주가가 6% 급등을 했습니다. 모건스탠리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는데 심혈관 의료기기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그 이유로 썼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다 떨어졌지만 메타만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1.2% 플러스권 나타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스레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트위터의 대항마죠. 그런데 4일 만에 1억 명 가입자를 돌파하면서 챗GPT 2개월의 그 신기록을 경신한 그런 영향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특징주 정리해봤는데 메타의 강세. 일단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레드에 대한 기대감인데 국내에서 연관돼 있는 테마주간 이틀 연속 어제까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미디어 광고 관련 기업인데 아직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스레드이기 때문에 광고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금리 부담으로 대부분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1, 2%대 조정을 받았고요. 반도체는 AI의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0.8% 조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대부분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디램의 대표 주자인 마이크론 3% 급등이었고 장비주까지 일제히 2%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과 인텔은 중국에 공장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중국에 대한 우려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인지 급반등세가 연출된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로봇 테마도 좀 강한 모습이었고요. 전기차 안에서는 테슬라
하나 빼고 거의 대부분 오르면서 나머지 리비안, 루시드의 급등과 함께 2차 전지 배터리, 소재단도 일제히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배터리주의 반응이 궁금해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이슈 때문에 밀렸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가격 경쟁 이제 하지 말자라는 합의문, 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 서약에 동참한 15개 기업 가운데 하나가 테슬라로 공개가 되면서 2%가량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최근 들어서 나르는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조비를 필두로 해서 항공 모빌리티 섹터는 여전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항공 기체, 항공 시스템 관련 기업 UAM 테마주들이 이와 거의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을 최근 보이고 있고요. 한국 관련해서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2% 상승과 함께 MSCI 한국 추종 지수와 유렉스 선물 코스피 200 지수가 간밤 양호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0.45%의 강세권에서 출발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 데이터와 함께 미국은 현지 시간 금요일부터 어닝 시즌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은행주들의 실적이 시장에 그 키를 쥐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JP모건 체이스에서 이제 예측 보고서 CPI에 대한 부분을 분석 조금 전에 올렸는데요. 지금 가장 많은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게 이번에 발표되는 게 한 3%대 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P 500 지수는 0.5% 이상 상승할 거라고 관측을 했는데요. 반면에 3.7% 이상 부담스러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온다면 금리는 25bp 두 차례 인상할 수밖에 없고 S&P 500 지수는 2% 넘게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내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CPI에 대한 그 발표를 기다리면서 우리 시장도 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최근 분위기죠. 네, 맞습니다.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하회한다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월요일이었던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 보면 정말 장중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둘 다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약세로 마감을 짓는 하루였는데요. 먼저 국내 한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6월 CPI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는 못하고 있죠. 어제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0.24%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2,520선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1% 가까이 밀린 860선의 턱걸이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앞서 얘기를 드렸지만 6월 CPI 전망치는 3.1%로 4월과 5월 대비해서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하회하게 된다면 11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낮아지게 되고 또 채권 금리도 낮아지고 달러가 약세로 반전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장에서는 좀 굵직한 종목들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이 10위 중에서 현대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종목이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실적을 내놓고 나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어제도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어제 장중에 100만 원을 돌파했죠. 101만 5천 원까지 가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17년 만에 황제주가 나왔다 이러한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오후 들어서는 하락 반전이 좀 나오면서 96만 5천 원 선에서 마감을 지었는데 또 간밤에 2차 전지나 배터리 쪽이 미국에서 강했기 때문에 오늘 이쪽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저희 뒷코너에도 배터리 부장님이시죠. 이창한 부장님 나오실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2차 전지 쪽에서 팔자 행진을 나타내면서 특히나 포스코홀딩스를 정말 많이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735억 원 정도, 기관이 360억 원 이상을 팔았고요. 그리고 어제 보면 보험이나 건설기계, 철강, 금속 등등의 쪽에서 강세가 좀 포착이 됐습니다. 관련해서는 브리핑 잠시 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산업뉴스 통해서도 전해드렸던 부분인데 메타의 SNS 스레드의 성장세가 정말 폭발적입니다.
있습니다.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 사흘 만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죠. 인스타그램이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한 게 2년 반이 걸렸다고 하고요. 틱톡은 9개월 정도, 그리고 챗 GPT도 2달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스레드는 무려 사흘 만에 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와이즈버즈와 플레이디가 연일 이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요. EM넷이나 모비데이즈 등등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아무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어제 저희 시간대에도 이 관련주도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나스미디어 등등의 종목들도 좋은 흐름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섹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동안 이제 리투아니아, 폴란드 순방 일정을 하게 됩니다. 이미 또 비행기를 탔죠. 대기업 24개,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41개 등 거의 90개에 가까운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될 예정인데요.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고 또 아시아 태평양 4개국과 정상회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라들과 함께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북핵이나 인권 유린 등 국제사회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정들을 모두 10일 오후쯤에 마치고 나서 한국과 이제 폴란드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방산과 원전, 인프라 쪽에서 세일즈 외교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어제 얘기를 드렸었죠. 이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과 관련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련주의 또 한 번의 시세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그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섹터 하나씩 좀 뜯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K방산, 어제도 전해드렸던 쪽이 될 텐데요. 폴란드 순방에서 이번에 수주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습니다. 각각 업체별로는 지금 이렇게 폴란드와 이미 수출 계약을 맺은 상황이고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난해 이미 17조 규모의 무기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올해는 이걸 훨씬 더 뛰어넘는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K무기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유럽에 이어서 미국과 영국 시장에도 진출하는 발판이 될 수가 있겠죠. 어제 장에서 일단 방산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STX 엔진이 8% 가까이, 스페코, 퍼스텍, 한일단조 등등의 종목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안티 드론 관련주들도 지금 전쟁 상황에서 시장에서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주목해보자 말씀드렸는데요. 베셀이나 퍼스텍 등등의 드론 관련주들도 어제 한 번 더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쪽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협력이 더 강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폴란드 2단계 원전 사업에서는 한국 기업이 우위를 점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신규 원전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조기 착수라는 뉴스까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관련해서 원전주들이 어제 또 시세가 나왔습니다. S&W가 6% 이상, G2파워, 서전기전 등등의 여러 종목들이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건 관련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제는 아무래도 재건이나 건설기계 이쪽이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건설기계 업종 자체가 4% 정도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정부에서는 조속한 평화회복과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재건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이렇게 튀어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특히나 이 중에서도 유신 같은 경우에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경제사절단에 동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엔지니어링 업체로 분류된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련된 종목들 시세를 좀 체크를 해보면 삼부토건도 26%, 신원종합개발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저희 시간에도 슈퍼스윙 종목에서 많이 거론이 됐던 종목들인데 이번 주 수요일에도 가능하다면 AS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부터 드론 그리고 원전,
또 재건 관련주까지 정말 다양한 섹터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사실 그동안 뭐 대통령의 순방 일정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 뭐 경제 사절단에 포함되어 있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이 중에서도 아무래도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관련해서 어떤 업종을 좀 봐야 될지, 실질적으로 수주 성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적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은 어떤 게 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방산 원전 재건 관련주들 끊임없는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단독 뉴스긴 한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1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1월에 방문을 했었는데 이번에 10월에 한국 쪽에 국빈 답방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일단 단독으로 전해지긴 했습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양국의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후속 조치를 좀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요. 방산이나 원전 분야에서 특히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의 시세가 앞으로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는 K-뷰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미용이나 의료기기 쪽에도 역시나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산업 뉴스들 하나씩 좀 찾아볼 텐데요. 아마존 웹서비스가 인천에 초대형 자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내년에 착공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시간외 거래에서 모아 데이터가 상한가로 데이터 솔루션은 5% 가까운 추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 테슬라와 리비안발 훈풍에 6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 원에서 8만 원대 중반까지 훌쩍 뛰었거든요.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도 2% 이상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거의 9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마침 또 리비안이 9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올라주니 오늘 또 금양의 주가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테마나 종목별로 봤을 때 모멘텀은 굉장히 풍부한 상황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지수 자체가 좀 답답하고 답부 상태에 들어가서 기술적 저항을 맞아서 그렇지 우리가 챙겨봐야 할 만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제 그 고민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 나오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저와 돈이 되는 뉴스 11시에 네. 같이 이제 전략들 고민해 주시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일찍 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볼만한 부분은 많습니다. 근데 지수가 재미가 없는데 네. 지수 볼 때 어떤 내용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사실 시장이 야금야금 빠졌다 이렇게 맞아요.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죠. 사실 이 정도 가격대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했던 가격대들이 조금씩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시장에 대한 고민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시장의 조정 이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시장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슈를 들여다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그러면은 시장의 하락이 왜 나오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금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2년물 금리 5%에 육박한 5% 흐름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중 고점 금리를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요. 결국은 이제 채권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가격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만 끌고 가면 그렇죠. 손실은 없으니까요. 특히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맞아요. 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주식의 요구 수익률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수익률이 뭐 1%다, 2%다 이러면은 주식에서는 한 6, 7%, 10% 정도의 수익만 거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채권 쪽의 수익률이 5%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에서는 왠지 한 15% 이상 수익이 나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크게 내재되어 있는 쪽이니까 위험 자산이니까 그렇죠. 주식이.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수가 뭐 낮은 쪽에 형성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시장이라는 것이 예. 올라갈 볼륨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참가자들이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크게 예.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수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미국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고가권역에 지금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는 몇 퍼센트 밀렸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올해 연간 기준으로서의 수익률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실현과 함께 안전자산으로의 이동 가능성을 좀 점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금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은 내일 발표될 CPI 결국은 이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한 지금 시장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의 물가 안 잡힌다고 나오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안전자산 쪽으로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네.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부합하는 수치 이를테면 뭐 3%대가 네. 나온다 그러면 다시 위험 자산이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말씀 주셨듯이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뭐 3% 정도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는 대략 이제 5% 정도 지금 컨센서스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헤드라인 3.1, 3% 밑으로 빠지는 거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결국은 이제 코어 CPI가 빠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물가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결국은 시장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는 물가가 증시에는 영향을 좀 크게 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예상치를 하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시장에서는 이번 FOMC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거야 라는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다음 달, 즉 이제 7월 달에 물가가 또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일 수 있겠지만은 7월 달 물가 나오기 전까지의 대략 한 달간의 시장 참가자들의 모습 자체는 사실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테크나 뭐 AI 그렇죠. 이쪽일까요? 그런 성장주 쪽 위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이겠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번 CPI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CPI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참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측하기도 만만치 않은 부분일 것 같고요. 하지만은 최근 물가의 추세를 살펴보게 되고 유가에 대한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헤드라인 CPI가 눈높이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인 CPI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어가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라든지 최근 나오고 있는 둔화 시그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코어 CPI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튀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도 이번 CPI 발표가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장에 어느 정도의 변곡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이거는 나오기 전에 기대 요소지 만약에 이제 CPI가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추가 하락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CPI 봐야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지금 하락 종목 가운데서 기회를 발견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제 순방 일정이 좀 있죠. 나토의 정상회담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이 유럽 순방을 하는데 폴란드 쪽 지난번에 그 방산 수주가 크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2차 수주 기대감도 있고 원전, 재건, 인프라 등의 세일즈 외교 쪽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근데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세로뉴스로 작용한 사례도 적지는 않아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긴 합니다. 우선 이제 폴란드 순방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지금 뭐 4가지 정도 혹은 이제 재건과 인프라를 거의 이제 하나로 묶게 된다라고 한다면 3가지 정도인데요. 하나하나씩 좀 떼서
쪼개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이렇게 많이 수입했었던 배경에는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지정학적 이슈를 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크라이나 위쪽에 있는 벨라루스라는 국가, 하지만 이 국가는 거의 이제 친러시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뚫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다라는 불안감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 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성비가 좋고 가격이 좋고 성능이 뛰어난 가성비 무기들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났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국내의 여러 가지 무기들에 대한 수주를 좀 발주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 결국은 결국은 이제 뭐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가장 해당 모멘텀으로 실적이 좀 반영이 되는 기업은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예. 뭐 사실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작년도 말부터 이제 폴란드 쪽에 K2 전차의 납품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더욱 더 늘어나게 되는데, 뭐 영업이익률은 사실 해외 쪽 수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치일 뿐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에 이제 K2 전차 납품했을 때와 예. 해외 쪽에 이제 수주를 받고 납품했을 때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제 계산상으로는 대략 3배 가까이 차이가, 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한 대당 또 그렇게 싼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비싼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쪽 수출액은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보장한다라는 측면,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모멘텀이 좀 맞닿아 있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무기 수출이 더 있을 것이냐. 추가 수주가 얼만큼인가도 좀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항상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 투자를 해야지, 예. 이거를 나올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선취매를 해서 막 기대감을 가지고 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산수주라는 것은요, 예. 물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의 합의라든지 그리고 정상 쪽에 대한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납품하기 전까지는 사실 어그러지는 경우도 많고요.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하시면서 현대로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보자 정도의 투자 의견을 예.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립에서 약간 위쪽에 투자 의견을 현대로템으로 주셨습니다. 그 현대로템이랑 최근 상대적으로 밸류가 좀 덜 부담스러운 방산주라고 하면 숨어있는 주 한화오션도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잠수함 쪽이죠. 그들이 사실 밸류에이션이 뭐 그렇게 싸다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네, 물론 네, 이제 아닌가요? PBR 개념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사실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예. 내가 이제 퓨어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느냐라는 측면. 두 번째는 그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매출액 구조가 뭐 한 사업에서는 10% 나오고 다른 사업에서는 90%가 나오는데 10% 나오는 사업을 가지고 내가 그 회사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같이 지금 수주 경쟁을 하고 있는 뭐 현대중공업그룹 같은 경우도 예.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망상그룹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예. 그 두 개의 회사들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하나오션만 따로 떼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MSCI 편입 관련된 이슈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아무래도 이제 선제적인 외국인 매수가 주가를 다른 조선사들보다 더 끌어올리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냥 뭐 방산 관련된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워드 네. 중에서 나머지 원전, 재건, 인프라의 교집합은 건설 다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플러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전력 필요한데 네. 추가적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작은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예. 재건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삼부토건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급등을 했죠.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자금 확보를 했는데,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내용과 함께 주가가 급등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유신이라는 기업이 폴란드 사절단에 참석을 하는 유일한 설계나 이런 기업이다, 이러면서 어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이 통신 전력망 관련된 기업들, 요것도 이제 하나
주가가 좀 급등을 했죠. 제가 회사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다산 네트워크스 예. 요 기업까지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재건 관련된 사업 얘기를 들으면은 예전에 이제 이 정치 테마 쪽에 4대강 관련 혹은 예. 국가정비 관련된 토목 사업 기업들이 생각이 나요. 예. 물론 물론 해당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뭐 이름도 가물가물한 특수건설, 이화공영 이런 기업들 주가가 예. 15배, 20배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은 관련 사업이 끝나고 나서의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폴란드 가서 나토 그리고 주요 유럽 정상들을 만나서 앞으로의 러우 사태에 대한 재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예. 결국은 로컬 업체들 대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러한 내용 자체는 개별적인 테마주들의 주가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예. 이게 실적과 동반되는 정말 안정적인 주가의 상승,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승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 자체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오히려 러우 사태가 좀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예. 이러한 이슈에 따라 주가가 한두 번 정도 오버슈팅할 때 오히려 매도의 기회를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이제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어제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은 오히려 러우 사태가 뭐 끝나지 않으면서 이러한 재건 관련된 뉴스 소식이 계속적으로 나올 때 주가의 상승폭이 더욱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런 내용을 바라지는 않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투자의 관점에서 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은 지금 우리의 바람과 투자의 관점에서 자금의 이동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긴 하셨습니다. 결국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재료 소멸의 관점이기 때문에 재건 관련 테마주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내용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디를 봐야 할까요? 진만스픽 열어보겠습니다. 예,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파마리서치 긍정적 사업 확장이라는 제목을 꼽아주셨습니다. 5월에도 이거 가지고 오셨다고. 네. 죄송해요. 제가 빈진스픽인데 입에 안 배가지고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파마리서치 피부 미용 쪽이죠. 그렇죠. 제가 들고 나왔을 때 아마 1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주가였던 것 같은데 주가가 이제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의료기기 관련주들 주가가 좀 조정세를 겪으면서 일부 기대감을 좀 갖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이제 의료기기들 같은 경우는 월별로 판매 데이터 발표가 됩니다. 뭐 관세청 이런 쪽에 이제 제품 코드를 치게 되면은 지역별 수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 월별 실적 데이터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점도 의료기기 업체들이 가진 강점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리주란과 콘주란이라는 대표적인 의료기기 제품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리주란 같은 경우는 이제 필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도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리주란 잘 아시냐? 혹시 이제 맞아보신 적 있으시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는데 예. 효과는 좋은데 너무 아파서 못 맞겠다. 이게 제일 많이 들려요. 예,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주란의 신제품, 뭐 업그레이드 제품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리도카인 성분이 이제 함유된 리주란 플러스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취? 마취. 그렇죠. 리도카인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취 성분을 가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능은 좋은데 아파서 못 맞겠다라고 하는 환자들을 조금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제품에 대한 성장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콘주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절 쪽 그리고 노령사회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사의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결국 저는 이제 화장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쪽의 기대 요인은 결국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리주란이라는 의료기기를 바탕으로 한 리주란 화장품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결국 시장에서는 야 이거 필러 쪽과 결합된 화장품으로 피부 쪽에 조금 더 개선된
성능을 보여줄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자리를 좀 구축하고 있다는 부분일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점차 매출액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별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해외 쪽의 수출 데이터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수출 데이터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역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예. 파마리서치의 실적과 단기적인 조정에 따른 주가의 부담감이 옅어진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말씀을 술술 잘해주셔가지고 피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줄 그렇진 알았습니다. 않습니다. 예. 얘는 이 종목이 5월에도 말씀을 주셨던 종목입니다. 수익률 43% 기록 중인데 재공략 가능하다 주셨습니다. 이제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목표가는 15만 원 선까지 다시 한번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좀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10% 조금 안 되는 손절가 11만 5천 원 선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주신 종목 쫙 봤는데 네. 눈에 띄는 한 가지 나스미디어. 아니 6월 7일에 주셨는데 그때 스레드 이슈 출시 없었습니다. 없었잖아요. 예. 뭐 보고 그때 주신 거예요? 예, 광고인가요? 제가 그때 이제 나스미디어를 들고 나왔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넷플릭스의 중간 광고, 그러니까 이제 광고 요금제죠. 예. 나스미디어라는 기업이 이제 작년도에 한번 주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때의 이유가 결국 이제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도입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이 넷플릭스의 우리나라의 광고 판권을 맡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스미디어를 독점 계약을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순서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넷플릭스 쪽에 광고를 넣고 싶으면은 나스미디어라는 중간 기업을 끼고 광고를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게 성과로 크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광고요금제가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고요금제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유는 계정 공유가 아직까지 허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네 명이 공유를 하게 되면은 광고요금제보다 비싼 게 없는데 뭐하러 그걸 광고요금제로 바꿀까 이런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북미 쪽 같은 경우도 최근 광고요금제 도입과 함께 그리고 계정 공유 금지와 함께 광고요금제 수요가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미디어도 이러한 부분들을 봤는데요. 거기에 스레드까지 포함돼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스레드 관련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은 오히려 매도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체 없이 감성으로 오를 때는 네. 급등하면 팔고 다시 실체가 있는데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 그때 다시 사고.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트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